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현안 보고에서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우선 공급하고 한국이 나중에 이를 되갚는 방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코로나 대유행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국가의 80%까지 여행 금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4단계 가운데 2단계인 한국의 위치도 변경될지 주목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씩 쏟아지는 인도는 수도 뉴델리의 모든 회사와 상점, 식당 등의 문을 닫는 6일간의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화성 탐사 헬기가 지구 밖 행성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화성 탐사 헬기는 오는 5월까지 4차례 더 시험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영상으로 참여한 2021 보아오 포럼 개막식 메시지에서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으로 포용성이 강조된 다자주의 협력을 제안하고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영내 경제 협력 속도를 높이고 자유무역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민간 기구로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와의 면담에서도 백신 스와프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 협력을 위해선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백신 협력이 미중 갈등이나 쿼드 참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민께 알릴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 지역 중학교 382곳에 2018년에서 2020년 1학기 학업 성취 등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은 학년이 국영수 전 과목에서 중위권 비율이 더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18년 중2 학생과 2019년 중2 학생을 비교해 중3으로 올라갈 때 중위권이 얼마나 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를 겪지 않은 경우 국영수 과목의 중위권 감소폭이 평균 3.8%포인트였는데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은 중위권이 12.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의 중위권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는 비윤리적이라며 비판하고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 코백스에 10만 유로를 기부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seeing increased rates of infection across all age groups. Last week, there were 5.2 million cases reported to WHO globally, the largest in a single week since this pandemic began. WHO는 전 세계적으로 25세에서 59세 사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스러운 속도라며 이는 전염력이 더 높은 변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WHO 기자회견에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선진국의 지나친 백신 민족주의를 비판했습니다. It is completely unethical that high-income countries are now vaccinating young and healthy people if that happens at the expense of people in risk groups and on the front lin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툰베리는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라며 이곳에 10만 유로,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툰베리의 강한 지지는 우리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곳으로 만들려는 그의 헌신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브러 여수스 총장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코로나 대유행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he tools to bring this pandemic under control in a matter of months if we apply them consistently and equitably.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각국에 코백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변이에 대한 위험 감시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은 전역 50개 주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이제 모든 성인이 접종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인구의 50% 이상이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모든 성인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는 즉각 성인에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90%가 거주지에서 8km 이내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며 이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Folks, I have good news. Everybody is eligible as of today to get the vaccine. We have enough of it. You need to be protected, and you need in turn to protect your neighbors and your family. So please, get the vaccine. 미국은 하루에 평균 32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250만 회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수는 1억 3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성인의 수도 8,400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 3명 가운데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일부 주에서 여전히 감염자와 입원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increasing in some areas of the country, and cases among younger people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re also increasing. 그런 만큼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로 2억 회 접종 약속은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여름까지로 목표한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이 얼마나 당겨질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약 80% 나라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여행주의보 내용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를 앞두고 이른바 청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일반적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눠 여행주의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2단계에 속해 있고 4단계인 여행 금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34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80% 수준으로 확대하면 여행 금지국은 160여 개국에 달합니다.
위험 상황을 고려해 나라마다 방역이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온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별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신 이기주의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커지고 있어서 이른바 청정 국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만큼 모든 면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여러모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최대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 앞서서 방역을 먼저 하겠다, 환자 수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먼저인데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미국의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변이주가 유입되면은 이 방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집단 면역이 임박한 이스라엘이 필수 예방 수칙은 계속 지키도록 하고 방역 단계를 완화하며 빗장을 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각국의 대응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수정된 여행주의보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자 수도인 뉴델리는 모든 회사와 상점, 식당 등의 문을 닫게 하고 종교 활동까지 금지하는 6일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상황이 심각해진 인도를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입니다. 월요일부터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봉쇄령을 앞두고 주류와 식료품 등을 미리 사두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2천만 명인 뉴델리는 코로나19 검사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월요일 밤부터 6일간의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दिल्ली का हेल्थ सिस्टम बड़ी मात्रा में और अधिक पेशेंट्स अब लेने में असमर्थ है। अगर हमने अभी लॉकडाउन नहीं लगाया तो कहीं ऐसा न हो कि बड़ी त्रासदी हो जाए।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7만 3천여 명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엿새 연속 종전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린이 환자를 포함해 젊은 층의 감염이 크게 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보름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65%가 45살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이 지난해 12월 처음 발견된 이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황이 악화하자 영국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We've made the difficult but vital decision to add India to the red list. This means anyone who is not a UK or Irish resident or a British citizen cannot enter the UK if they've been in India in the previous 10 days. 이에 맞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다음 주 예정인 인도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는 520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라며 걱정스러운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이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지난 1월 16일 접종을 시작해 의료진, 군경에 이어 지난 1일부터 4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인도는 오는 8월까지 50대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등 3억 명에게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으면서 예정보다 빨리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인도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현지 업체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자체 개발한 백신을 접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도 승인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이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다른 만큼 현재 접종률도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각국의 접종 상황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가 백신 그 접종률도 높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죠. 네, 맞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8일 전 세계 최초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16일 기준 영국에서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비율은 48.2%로 이스라엘 뒤를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을 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자국의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위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 영국, 그리고 3위가 칠레고요. 미국이 38.7%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서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접종률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칠레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헝가리, 우루과이, 세르비아 이 6개 나라는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 국가라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예. 네. 역시 시작이 빨랐던 나라들이 접종률도 높군요.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좀 접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4개월여 만에 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4개월 만에 대상 확대를 결정을 한 건데 미국 정부는 특히 젊은 층이 백신 접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ore than 1/3 of the U.S. population has received at least one dose, and more than 1/5 of the population is fully vaccinated. But we must continue to get many more people vaccinated. 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집단 면역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8일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예. 약 1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거고요. 등교 수업도 정상화됐습니다. 1월 중순만 해도 하루 10,000명이 넘기도 했던 이스라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00명대, 100에서 2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전체 검사 수 대비 감염률은 0.3에서 0.5%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도 대규모 축제도 있고 했지만 감염 지표가 악화하지 않았다면서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Yeah, I have a very a deep feeling that we are already down, already back, and we are now in the real life. Yeah. Feeling good. There is a hope in the air. The summer is coming back. We hope it's gonna stay the situation. 네,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왔다며 기뻐하는 인터뷰 장면을 보고 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좀 자유로워 보이고 또 참 부러운 마음이 큽니다. 한편 우리나라 접종률 순위를 보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은 접종률은 2.95%입니다. 예.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나라 128개 중에서는 63위고요. OECD 회원국 37개국 나라 가운데서는 7개국 중에서는 뉴질랜드와 일본만을 제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특히나 아시아권 국가들의 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CNN은 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공 사례로 꼽혔던 한국 등이 상대적으로 절박함이 덜해서 백신 확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초기 방역 실패로 백신에 대한 과감한 도박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크게 걸어서 크게 땄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결국 코로나19 종식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백신이 확실히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백신 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여전히 혈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모더나의 경우 자국 내 백신 우선 공급 원칙을 밝히면서 전 세계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우려했던 대로 백신이 미국이나 유럽 등 전통적인 선진국에 우선 공급되고 이 개발한 백신을 자국에 먼저 공급하는 이른바 백신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모양새인데요. 때문에 수급 확보를 위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병청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청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네. 11월 면역 체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백신 수급이 중요한데 이 추가적인 백신 확보를 위한 세밀한 전략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로부터 긍정적 입장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우리 측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IAEA 검증 과정 참여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미국이라며 미국 측에 그렇게 판단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UN, WHO 등을 통해 국제사회 다자적 대응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적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이 지역 수산물에서 또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앞바다 수심 약 37m 수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1kg당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세슘 검출량은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내 허용 한도의 2.7배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에서 나오는 우럭에 대해 출하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는 지난 2월 말에도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돼왔습니다.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내 일본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기록된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지원자 연락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려는 것이라며 이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해 물질이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나마타병으로 경험했다며 삼중수소 등을 함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가 든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다에 흘려보내는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구 밖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동력 비행으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에 비견되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헬기 인저뉴어티가 화성 표면에서 이륙해 착륙하는 화면이 들어오자 시험 비행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상황실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찍은 화면입니다. 인저뉴어티가 자체 카메라를 통해 화성 지면에 들이운 자기 그림자를 찍은 사진도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39초 동안 진행됐습니다. 약 3m 높이까지 상승해 30초간 정지 비행을 하고 착륙했습니다. Altimeter data confirms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of a powered aircraft to another planet. 이번 시험 비행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일에 비견됩니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비행체를 떠받칠 양력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섬유로 만든 날개 4개가 보통 헬기보다 5배 빠른 분당 2,500회를 회전합니다.
무게도 1.8kg으로 최소화하고 영하 90도의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우리 돈 950억 원, 제작 기간도 6년이 걸렸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며 라이트 형제 비행기에 조각이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We can now say that human beings have flown a rotorcraft on another planet. 시험 비행 성공으로 화성을 돌아다니는 탐험을 넘어 하늘에서 더 많은 영역을 탐사하고 화물도 나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사는 인전 UOT에 태양 전지를 충전한 후 5월 초까지 4차례 더 시험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최근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14일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에 호랑이 국립공원 안에 설치된 실시간 관찰 카메라에 어미 1마리와 새끼 3마리 등 호랑이 가족이 촬영됐다고 전했습니다. CCTV 보도 화면에는 새벽 5시쯤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던 어미 호랑이가 관찰 카메라에 접근하는 모습과 새끼들이 장난을 치며 뒤따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국가임초국 소속 동북호랑이연구센터 펑리민 부주임은 호랑이 새끼들은 지난해 5월쯤 태어난 만 1살짜리로 첫 겨울을 지내고 나서 봄나들이에 나선 것이며 덩치로 봐서 발육 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취미생활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먹는 홈 베이킹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킹의 기본인 반죽부터 부드러운 머랭까지 베이킹 속에 들어있는 과학을 알면 누구나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달콤한 힐링, 홈 베이킹의 매력을 느껴보시죠.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린 초콜릿부터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 마카롱까지 달콤한 매력의 디저트는 이제 단순한 후식의 개념을 넘어서 고급 요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이 흠이라면 흠.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집에서 직접 과자를 굽거나 빵을 만드는 홈 베이킹이 인기입니다. 반죽을 주무르고 빵을 구워내는 동안 힐링이 된다는 홈 베이킹의 매력. 그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죠. 집 한켠에 자리한 주방. 이곳은 조소영 씨만의 작은 베이커리입니다. 촬영 시작! 오늘은 파운드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함께 준비해 볼까요? 네. 이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어서요. 유튜브 촬영 찍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홈 베이킹 비법을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서영 씨.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더욱 인기라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요리 쪽을 하고 있어서 요리를 하면서 취미생활을 가지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쉬운 베이킹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재밌고 만드는 대로 또 성취감도 있고 선물하는 매력도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홈베이킹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한 유통업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과 제빵용품의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은 홈 베이킹에 빠져든 걸까요? 원리만 조금 이해하고 재료만 조금 준비하면 그 누구나 맛있는 빵도 만들 수 있고 전문가 못지않은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재료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레시피에 맞게 차례대로 넣으면서 섞어주면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홈 베이킹계의 금손이라는 서영 씨. 익숙하게 도구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전문가 못지않아 보입니다. 이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끝! 그런데 반죽이 구워지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마지막에 넣었던 이 하얀 가루에 숨어 있습니다. 베이킹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인 베이킹 파우더. 2에서 5%만 넣어도 빵을 부풀게 하고 풍미를 더욱 높여주는데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베이킹 파우더 안에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반죽 안에 있는 수분과 만나면서 탄산가스를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오븐에 들어가면서 열과 만나면서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팽창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빵의 반죽이 부풀어 오게 됩니다. 반죽 사이사이에 생긴 이산화탄소 덕분에 스펀지같이 부드럽고 푹신한 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베이킹의 꽃, 머랭입니다. 머랭이란 달걀 흰자를 거품 내서 단단하게 만든 건데요. 머랭 만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머랭 하나만 잘 쳐도 빵이나 과자 만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머랭은 오로지 달걀의 흰자만을 사용해서 열심히 거품기로 저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머랭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저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눈처럼 변한 달걀 흰자.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머랭을 알기 위해서는 그 흰자의 구성 성분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흰자의 구성 성분으로는 수분이 약 85%, 단백질이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때 이 단백질 성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 성분이 공기와 접촉했을 때 계면장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 변성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얇은 막을 형성해서 먼저 공기를 받아들였던 것을 가둬두게 되고 이때 머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아미노산과 공기를 좋아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빨리 저으면 일시적으로 단백질에 꼬여있는 구조가 풀리면서 친수성 아미노산은 물과 결합하고 소수성 아미노산은 공기와 결합해 공기방울이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많이 저으면 머랭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달걀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선한 달걀을 써야 계란에 거품을 냈을 때 단단하고 안정적인 거품이 나오거든요. 원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했을 때 신선한 달걀이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거품이 나왔었어요. 달걀의 신선도가 머랭의 단단함을 좌우한다?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신선한 계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pH거든요. 이 pH가 4.6에서 4.8 정도가 됐을 때 가장 단단한 머랭이 되고 안정적인 머랭이 되고 잘 분리가 나지 않거든요. 신선한 계란일수록 산도가 안정적으로 돼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야만이 좀 더 잘 올라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는 안정적인 거품이 아닌 그냥 부피만 큰 불안정한 머랭을 얻으실 수 있고요. 좀 더 신선한 계란일수록 좀 더 안정적인 머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랭을 만들기 위해 조심조심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서영 씨. 특히 이 과정에 더욱 신경 씁니다. 깨끗한 흰자를 얻기 위한 과정인데요. 머랭을 치실 때는 흰자에 아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 그릇에 있는 미세 흠집에 지방이나 이물질이 껴져 있으면 머랭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이물질도 머랭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3개의 깨끗한 흰자를 준비합니다. 한 곳에는 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른 한 곳에는 노른자를 섞었습니다. 나머지는 흰자 그대로 준비했는데요. 3가지 중 가장 머랭이 잘 만들어지는 흰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비슷하게 거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5분 동안 저은 결과 기름이나 노른자가 들어간 흰자는 머랭처럼 거품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랭을 만들 때 노른자나 기름 같은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얘네가 들어가게 되면 공기를 갖고 싸워요. 머랭하고. 공기를 뺏어버려서 머랭이 잘 안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머랭을 올리시다가 좀 약간 지저분하거나
기름기가 남아 있어서 머랭이 잘 안 어울리실 경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깨끗이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사용하시면 머랭이 더 잘 올라오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백질의 표면을 코팅해 주는데요. 결국 단백질과 공기의 결합을 방해해 머랭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머랭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여러 번에 걸쳐 설탕을 넣어주고 저어주기를 반복하는데요. 이 설탕이 꼭 들어가야 더욱 단단한 머랭이 완성됩니다. 머랭은 이렇게 돌려서 들었을 때 이렇게 뿔이 나올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있어도 안 떨어져요? 네,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뒤집어도 안 흘러내릴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머랭입니다. 설탕을 넣어야 더욱 단단해지는 머랭. 그 이유는 뭘까요? 보통 머랭을 칠 때 보시면 푸석거린다든가 분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기를 포집해줘야 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버리는데 설탕이 들어갈 경우에는 얘네들이 용액을 되게 질척거리고 약간 단단하고 좀 쫀득쫀득거리게 만들어줘요. 설탕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가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끈적거림으로써 좋은 머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신선한 달걀, 깨끗한 그릇과 설탕, 그리고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누구나 머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생크림 케이크 쉽게 만드는 소영 씨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얘는 식물성 생크림이고요. 이건 동물성 생크림인데 식물성 생크림이 조금 더 작업성이 좋아서 섞어서 쓰고 있어요. 저어서 거품을 내는 휘핑 과정을 거치면 풍성하고 부드러운 생크림이 완성되는데요. 오랫동안 휘핑을 하자 더욱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집니다. 이게 모이면 이제 버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물을 계속 빼주면 버터로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저으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생크림.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생크림을 사용하다 보면 부글거리거든지 아니면 되게 분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온도 관리라든가 너무 교반을 많이 하셔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생크림은 수증유화, 즉 수분기 안에 안정적으로 기름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좀 전문적으로 말씀하면 유화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4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교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얘네들이 유중수화, 즉 기름기 안에 수분이 있는 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방끼리 모여 있고 수분은 자꾸 분리가 돼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돼요. 좋은 생크림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4도씨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바로 꺼내셔서 아이스베이스, 즉 얼음물에다가 받쳐가지고 항상 사용해서 얘네들이 온도가 4도씨 이하로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교반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한쪽 부분을 울리시고 나머지 분리될 것 같으면 또다시 좀 약간 섞어서 하면 좋은 생크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홈베이킹. 거창한 재료와 도구 없이도 몇 가지 과학 법칙만 알면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집콕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 홈베이킹으로 달콤한 빵 굽는 냄새 맡으며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아프리카 최대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 이곳 주민들은 어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같은 호수에 날씨 예보 시스템이 없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최근 빅토리아 호수의 날씨를 예측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돼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는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대륙이지만 기후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또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참 역설적인데요. 아프리카의 기후 재앙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발생한 재난을 갖다 좀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는 수십 년 만에 닥친 대가뭄으로 아주 엄청난 기근이 발생을 했죠. 유엔에서는 1,1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남부 거주민들의 식량 부족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니제르입니다. 니제리의 분쟁이나 식량 위기로 수많은 실향 및 또 기근이 닥쳤고요. 특히 인도양 다이폴로 만들어진 대홍수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이 지역의 피해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남수단이 90만 명, 에티오피아가 57만 명, 수단이 34만 6천 명, 소말리아 54만 7천 명의 심각한 난민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재민하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여기 난민이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는 내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가 있더라도 뭐 체육관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렇게 국가에서 케어를 해주는데 저런 나라들은 거의 케어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또 스몰된 가축과 농경지, 파괴되는 운송 인프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대재앙이라고 불리는 메뚜기떼로 인해서 소말리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동아프리카, 중동 남부, 파키스탄, 인도, 중국까지 메뚜기떼가 피해를 주었었죠. 보이는 저 그림은 2021년 2월 현재 메뚜기가 위치한 곳으로 아직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메뚜기떼가 아주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메뚜기떼까지 기후 재난이 점점 잦아지고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분쟁이나 기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기후 재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세계 기상기구도 발벗고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세계 기상기구가 3월 29일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제목이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조기 경보가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었거든요. 세계 기상기구가 동아프리카에서 4년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개선된 기상과 물, 기후 서비스가 어떻게 생명과 생계를 구하고 취약한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이 임팩트 웨더 레이크 시스템, 이게 이제 단축해서 하이웨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명명된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생한 각종 악기상을 어민들과 다른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준 건데요. 세계 기상기구가 영국 기상청과 영국 기상청 메트 오피스죠. 그다음에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 동아프리카 공동체 빅토리아 분지 등과 협력해서 하이웨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호수에서 매년 기후 관련 사망자를 30% 이상 감소시키면서 연간 3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고요. 또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은 연간 4,400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비용 대비 이익은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아주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 모델이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델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구축한 하이웨이 시스템이 많은 생명을 구했군요. 그런데 빅토리아 호수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따로 예보 시스템까지 필요할까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일단 뭐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담수호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륙 호수입니다. 연간 약 100만 톤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고요. 20만 명 이상의 어부들이 일하고 있고요.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수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사고로 매년 평균 3,000에서 5,000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전에는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또 항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었어요. 따라서 빠른 조기 경보의 필요성은 빅토리아 호수의 물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폭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 후 이어진 홍수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분지에 사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빅토리아 호수 근처 주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웨이 프로젝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빅토리아 호수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예보들이 영어 또 그 지역 언어로 매일 2번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호수로 나가기 전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라디오,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악기상 경고를 전파를 하고 있고요. 동아프리카 기상 데이터 품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케냐 기상부와 탄자니아 기상청이 공동으로 지역 세계 기상기구 통합지구 관측 시스템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빅토리아 호수에 향상된 최신 관측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기상 예보를 전파하고 있죠. 예, 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까지는 많은 나라의 도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죠. 하위웨이 이 프로젝트의 많은 파트너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거의 재정적인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파트너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은 다른 많은 국가라든가 후원단체의 투자를 요망하고 있고요. 또 동아프리카 6개 나라는 세계기상국의 정보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이용, 또 기상 데이터 공유를 위한 지역 협력을 증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개 나라는 각자의 정부에서 지속적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도 동의를 했고요. 자, 이제 앞으로 미래는 기후변화로 더욱 심각한 기후재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세계기상기구가 주도를 해서 아프리카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날씨 정보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이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빈곤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빈곤을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김동기 교수 연구팀은 100만여 명의 건강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약 31%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약 45%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콩팥병 위험을 판단할 때 혈압과 혈당 등 기존에 알려진 지표 외에도 환자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집단 생활을 했다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아칸소대 연구팀은 미 유타주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이 여러 장소에서 밀려온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함께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며 집단 생활을 했다는 학설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동굴에서 발견한 DNA 조각으로 이미 멸종한 동물의 유전자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펜하겐대 연구팀은 멕시코 북부 동굴에서 채집한 시료에 남아있는 곰의 DNA 조각을 통해 북미 흑곰의 조상인 아메리카 흑곰과 12,000년 전 멸종한 짧은 얼굴곰의 유전자를 재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DNA 조각만으로 유전자 전체를 재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단과 주요 학회 단체장이 과학의 날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번 참배에는 이우일 과총회장을 비롯해 금종혜 대한수학회장, 손미영 대한과정학회장 등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우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은 순국선열의 헌신을 기리며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와 연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물이 어디서 또 내려와? 왜 물이에요? 왜 물난리야? 빨래하고 계셨구나. 야, 우리가 한 발 늦은 적이 없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 아직 많이 남자가 필요해, 남자가? 남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예. 빨리 해야지.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뿔. 나는 너무 지쳤어요, 땡뿔. 눈이 오든지 비가 오면 이게 치니까. 달인맛 같은 달인맛. 거. 우와. 오늘은 미장 작업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왜 이렇게 됐지? 이건 좀 쓰러져 있다. 가보자. 들어가 봐야겠는데? 아유, 왜 이제 오세요? 안 해주고 갈 거야. 아니, 해주고 갈 겁니다. 저희는 어두워도 해요. 야,
없어요, 여태까지. 최고야, 최고. 제천에서의 두 번째 날을 맞은 고초듀오. 어느덧 한 식구가 되어 손발을 맞추는 적십자 봉사단원들 덕분에 더 힘이 났을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까지도 작은 불빛에 의지하며 열심히 집을 수리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네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